수십 년 동안 분석가들은 전통적인 초강 대국들을 주시하며 다음 세계적 전환점을 예측하려고 시도해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하지만 거의 아무도 한국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바로 이 점에서 경고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예언 속의 거대한 충격은 대부분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용히 영향력을 키우는 곳, 전략적 결정이 카메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지나치게 강력해진 국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쟁탈전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안심시키는 비유도 없고 충격을 완화하는 표현도 없다. 그는 한국을 취약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중심적인 존재로 본다. 그리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되면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다. 브랜든에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위기도 고립된 사건도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역할 전체를 세계 무대에서 재정의할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요소는 모든 것이 폭발이나 눈에 띄는 붕괴, 극적인 발표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공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들, 일상적인 기술 협정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합의들. 브랜드는 한국이 이제 조용히 이루어진 선택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 많은 이들이 놀랐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신호를 지켜본 이들에게 놀라움은 없을 것이다. 그는 한국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로 세 가지 드문 요소를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적인 기술적 영향력,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국경 너머까지 서사를 형성하는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이 조합은 전략적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직접적인 침공이나 노골적인 충돌이 아니다. 더 정교한 접근이다. 점진적인 정치 침투, 정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의존, 내면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서사적 영향력. 브랜드는 이러한 과정을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로 묘사한다. 그의 경고는 한국이 머지않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보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더 강해진다. 안정성이라는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와 맞지 않는 사실들, 지도자, 제도, 동맹을 강한 의심 아래 두게 될 폭로들, 그것은 주변적 사건도 일시적 스캔들도 아닐 것이다. 의견을 갈라놓고 정서적 충격을 유발하며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만큼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충격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누적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다. 브랜드는 이 단계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묘사한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시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그 한계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 충격의 영향이 한국 내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즉시 외부로 투영된다. 시장은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부터 반응한다. 동맹들은 조용히 입장을 바꾼다. 세계의 서사는 어조를 달리한다. 브랜드는 분명한 이전과 이후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적 관찰자들이 한국을 단지 효율성의 상징으로만 보던 시선을 거두고 역사적 재정의의 무대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기가 한국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무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뢰가 흔들리고 불안정성이 느껴지며 무언가가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인식이 생긴다. 이는 집단적인 실패나 내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한 국가가 특정 수준의 영향력에 도달했을 때 더 큰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불편함을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징후로 본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할 때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무게라고 말한다. 그의 메시지에서 가장 직접적인 도전은 명확하다. 이 순간을 회피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그것을 명확하게 마주할수록 피해는 줄어든다. 브랜드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두려움과 분열로 반응할 것인가, 통찰과 근본적인 재조직으로 응답할 것인가. 이 결정은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행동, 공적 논의의 어조,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의지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 징후들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른 결정들, 계산된 모호한 발언들, 은밀한 방향 전환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주에 깊게 관찰하는 이들은 이미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다. 지금의 환경은 몇 년 전과는 다르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으며 그 충격은 결코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어떤 결정이 현실화되기 전에 국가들을 초월한 움직임이 변화를 예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이 지금 그런 하늘에 의해 표시된 시기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의 장관이 아니라 신호로서의 시기다. 그는 자연의 리듬이 어긋나고 주기들이 서로 겹치기 시작하는 구간을 묘사하며 조용히 유지되어 온 모든 것이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정렬이 발생하면 예언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가속된다. 첫 번째 징후는 태양에서 나타난다. 불안정한 빛, 이례적인 활동의 급증, 그리고 기준을 벗어난 불투명한 시기가 국가의 민감한 날짜들과 일치하기 시작한다. 브랜드는 이 현상들을 고대 한국의 연대기에 기록된 사례들과 연결한다. 그 기록들에서 서기관들은 태양의 이상 현상이 강제 개혁, 지도자의 몰락, 권력의 대대적 재편 직전에 나타났다고 적었다. 태양은 전통적으로 권위와 방향성을 상징해왔으며 국가의 의사결정 중심이 시험대에 오를 때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그 다음은 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브랜드는 집단적인 불안과 극도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과 일치하는 달의 주기를 지적한다. 붉게 물든 달, 짙은 구름에 가려진 달, 중대한 밤에 수평선 가까이 떠오르는 달. 역사적 기록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들은 내부 분열과 국가의 진로를 바꾸는 선택들에 앞서 나타났다. 전통적 해석에서 달은 민심, 즉 국민의 정서 상태와 연결되어 있었다. 달의 밝기가 약해질 때면 사회적 결속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별들은 경고를 더욱 강화한다. 브랜드는 한반도 상공에서 동쪽 하늘을 가로지르는 특정 별자리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별자리들은 역사적으로 지도력, 판단, 전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선 왕조의 옛 천문 지도에서는 국가적 실현의 시기를 표시하는 배치로 여겨졌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별자리가 같은 배열로 나타날 때마다 한국은 피할 수 없는 노출의 시기를 맞이했다. 경고는 드문 행성 정렬과 함께 더 깊어진다. 브랜드는 권위, 갈등, 폭로와 연관된 천체들이 기존의 주기를 벗어나 한국 상공에서 동기화된다고 말한다. 이 정렬은 결정을 압축시키고 시간표를 단축하며 점진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낡은 구조물은 지탱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맺어진 합의들은 공개적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이 영향은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피할 수 없이 축적된다. 그는 한국이 예로부터 하늘을 역사적 기억의 일부로 관찰해왔다고 강조한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러한 기록들은 보존되어 왔으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실제 사건들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신호들의 밀도다. 민감한 날짜 가까운 일식과 월식, 행성 정렬과 겹치는 태양 활동, 전략적 결정과 동시에 나타나는 달의 이상 현상들, 이들은 고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이 시작되면 역사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브랜드는 또한 이러한 징후들을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등장한 현대의 목격담들과 연결시킨다. 영적 지도자들, 독립연구자들, 예민한 관찰자들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하기 시작한다. 하늘이 열리고 별들이 도시 위로 쏟아지고 특정 산맥 위에 이례적인 빛이 나타나는 장면들, 이 보고들은 서로 연결된 집단이나 협의된 네트워크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놀랍도록 유사한 상징 구조를 공유한다. 브랜드는 이러한 반복이 서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발생할 때 그것은 개인적 경고가 아니라 집단적 경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신호들의 영향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노출을 의미한다. 하늘이 땅에 앞선다. 주기들이 정렬되면 미뤄졌던 것들이 떠오른다. 누적된 결정들이 응답을 요구하고 오래된 약속들이 책임을 묻게 된다. 권위는 시험대에 오르고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압력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대 연대기에 기록된 패턴이며 현재 다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갑작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조정이다. 영향은 더욱 확장된다. 브랜드는 한국을 훨씬 더 큰 지형도 안에 배치하며 설명한다. 그는 내부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강대국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발생한 듯 보이는 움직임은 수십 년간 한반도를 주시해온 국가들의 계산된 반응을 유도한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국제적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순간에 가시화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의 초기 신호는 미국에서 나타난다. 신중하게 조율된 성명들, 외교적 어조의 미묘한 변화, 카메라 밖에서 진행되는 긴급 회의들. 브랜드는 워싱턴이 한국을 단순한 전략적 동맹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지역 균형을 재정의할 수 있는 민감한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 우려는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술, 국방, 경제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 내부의 불안정성 하나하나가 태평양 건너편에서의 즉각적인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브랜드는 베이징이 극도로 신중한 태도로 반응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취약 징후를 면밀히 관찰한다. 그는 이 단계를 영향력의 시험으로 묘사한다. 한국이 재정의의 단계에 들어설 때 중국은 직접적인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한다. 이는 공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점진적인 공간 점유다. 한국 내부의 머뭇거림 하나하나가 중국에게는 외부의 기회로 전환된다. 일본 역시 이 구도에서 결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브랜드는 도쿄가 한국 내 불안정성을 민감하게 감지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즉시 흔들기 때문이다. 방어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전략적 논의가 부상하며 역사적 담론들이 다시 공론장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과거의 긴장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다. 브랜든에 따르면 일본은 빠르게 깨닫는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한반도 안에 머물지 않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구축해온 해상 무역로, 지역 안보, 외교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황은 더욱 긴박해진다. 브랜드는 이 세 강대국이 협력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교차되는 힘들을 체감하게 된다. 도움처럼 보이는 제안들, 조언처럼 포장된 경고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되는 은밀한 요구들. 국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부의 서사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다. 브랜드는 이 단계를 보이지 않는 포위라고 표현한다. 거리에 전차가 등장하지 않는다. 선언된 봉쇄도 없다. 그러나 결정의 기한은 줄어들고 긴급한 선택이 요구되며 조용한 방식으로 책임이 청구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압박이 오히려 공개적인 갈등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반발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든 움직임을 극도로 신중하게 계산하게 된다. 어떤 결정이든 감시당하고 해석되고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 국제 언론은 평소보다 훨씬 자주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외국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시장은 공식 발표 이전의 소문에도 반응한다. 브랜드는 이 상황을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의 무게로 설명한다.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주목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심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분위기는 이 메시지가 종교적 소규모 집단에서만 회자되던 단계를 넘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변한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 침묵과 긴장의 시기 속에서 한 독일 기자가 끈질기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평범한 언론인이 아니었다. 동유럽의 정치적 위기와 역사적 전환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인물이었다. 첫 질문은 직설적이고 거의 도발적이었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브랜드는 그 질문에 날짜나 안심시키는 말로 답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닫힌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 충격은 외부의 공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폭로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폭로는 한국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세울 것이라고 기자는 거듭 물었다. 이것이 정치적 예측이냐고. 브랜든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것은 주기의 해석이라고. 그리고 주기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다고. 인터뷰는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면에 접어든다. 브랜든은 한국이 곧 이례적 순간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동맹국들은 마치 먼 나라의 관찰자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적대국들이 관심 있는 파트너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변화가 국민을 깊이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외교적 언어가 논리적 일관성을 잃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하던 국가들이 짧은 시간 안에 태도를 바꾸고 다른 국가들은 투자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되 언제나 조용한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명령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포장 속에 등장한다. 독일 기자는 이것이 지나친 위기 조장처럼 들리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브랜드는 이에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이 문장은 나중에 국제 포럼과 독립 분석가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다. 강한 나라가 전환기에 들어서면 세계는 그 한계를 시험한다. 그 시험은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형태로 온다. 그리고 한국은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제안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답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일부는 과장이라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운 불안을 감지했다. 대화는 브랜든이 이 시기가 완전한 침묵 속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더욱 깊어진다. 그는 기자에게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은 계속해서 그 리듬을 표시할 것이며 권력, 노출, 전환과 관련된 정렬이 주요 정치적 발표들과 시기를 같이 할 것이라고 한다. 일식과 월식은 다시 민감한 날짜에 등장할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시간의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기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과연 지도자들이 이러한 신호를 실제로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브랜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다. 주기는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인터뷰의 마지막에 등장한다. 브랜드는 한국이 정체성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피상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결정의 핵심이 시험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한국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안정성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선택은 단 하루에 내려지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듯한 불가피함의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그 내용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특정 발언만 발췌해 보도했고 문맥에서 분리된 인용문들이 따로 돌아다녔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유럽 매체들은 그 진지하고 이례적인 어조를 강조했고 다른 매체들은 그것을 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측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다시 전 세계 언론에서 전환, 압박, 재정의라는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논의는 더 이상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지구적 주제로 떠올랐다. 결정적 전환점은 경고가 더 이상 예측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브랜드는 한국 내부의 균형을 깨는 일련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짧고 집중된 시간 안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전략적 국제 계약과 연결된 서버에서 기술적 유출이 발생한다. 데이터는 무질서하게 떠돌지 않았다. 정리되어 있었고 검증되었으며 외부 기록과 교차 확인이 된 상태였다. 이것은 무작위 해킹도 일반적인 내부 고발도 아니었다. 완결된 정보, 논리적인 구조, 반박하기 어려운 정황. 몇 시간 후 핵심 당국자가 모든 공개 일정을 설명 없이 취소한다. 같은 날 최고 수준의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다. 이 시점부터 국가의 리듬은 달라진다. 이번 사태가 이전의 어떤 위기와도 구별되는 점은 외부 기관들의 거의 동시적인 검증이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기관들이 해당 기술 기록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빠른 부인도 서사적 통제도 불가능해진다. 주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된다.
공식적인 침묵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며 국민과 세계는 점점 더 커지는 긴장, 추측,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브랜드는 바로 이 순간이 예언이 더 이상 경고로 머무르지 않고 관찰 가능한 현실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노출은 순차적으로 무대도 없이 점진적인 준비도 없이 일어난다. 단 한 번의 뉴스 사이클만으로 견고해 보이던 구조물들이 지탱력을 잃는다. 국가는 붕괴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속도를 늦춘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실시간으로 시험받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넘어졌으며 즉각적인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집단적 감각을 공유하게 된다. 이례적인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한다. 밤새 불이 켜진 정부 청사, 제한된 출입, 공식 표식 없는 차량들이 식별 없이 드나든다. 내부 소식통들은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이 용어는 빠르게 확산된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위기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몰락도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의 연속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더욱 불안한 점은 겉보기에는 일상이 계속되는 반면 그 속에 정상성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반응은 조용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오락 콘텐츠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며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사태의 흐름으로 쏠린다. 브랜드는 이 단계를 일상은 지속되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붕괴된 상태로 묘사한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손상되었음을 직감하고 그 해답은 간단하지도 빠르지도 위로가 되지도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전망을 수정하고 안보위원회들이 정기 일정 외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분석가들은 그동안 한국과 거의 연결짓지 않았던 표현들, 장기적 불안정, 전략적 재평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균형의 민감한 지점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브랜드는 초기 사건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반가소해라고 강조한다. 그것을 기점으로 다른 구조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손대지 못할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들이 물러나고 오래된 합의들이 중단되며 수년 전의 결정들이 대중의 직접적인 압박 속에서 재검토된다. 이 과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상황은 과거로 되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불과 몇 주 만에 정치 지형은 급변한다. 새로운 이름들이 부상하고 다른 이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논의에서 사라진다. 공식 담론의 어조가 바뀌고 재검토, 책임 추궁, 투명성 같은 표현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브랜드에게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진짜 시험이다. 경제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성격과 극한 압박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시험이다. 이 과정을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에 대한 응답이 정치 권력도 전통적 체계도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브랜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름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다고 묘사한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소집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심 조직도 없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산으로 오른다. 도심과 떨어진 고지대에 모이며 대부분 새벽 이전의 이른 시간대를 선택한다. 이 모임들은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단편적인 목격담, 흩어진 영상, 휴대폰으로 찍힌 짧은 생중계들이 등장할 뿐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패턴의 반복성이다. 서로 접촉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장소, 같은 시간대를 선택한다. 브랜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예언 전통에서 사는 언제나 상징적 결단의 장소로 여겨져 왔다. 정치적 소음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변화가 인봉인풍 되던 장소. 이러한 모임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재정렬이다. 공적 대화의 어조는 단순한 분노에서 벗어나 훨씬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변한다. 질문은 구체화되고 요구는 추상적 언어에서 벗어난다. 비난의 초점은 개인에서 체계로 이동한다. 브랜드는 이 순간을 매우 드문 사례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분노가 혼란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명료함으로 응집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자연현상들도 주목을 받는다. 산악지역에서 열리는 이 모임들과 관련해 기상 관측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짙은 안개가 급격히 형성되었다가 빠르게 사라지고
인근 주민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깊은 저음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지적 대기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브랜드는 기술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한다. 고대 기록에서도 이와 같은 징후들은 한반도의 향방을 바꾼 국가적 결단 직전에 나타났다고. 영향은 공식 구조에까지 미치기 시작한다. 당국은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구호가 없다. 충돌도 없다. 대신 지속성이 있다. 날마다 모임은 계속되고 그 규모와 다양성은 증가한다. 청년, 노인, 노동자, 학자, 계층을 넘나드는 이 흐름은 전통적인 정치 담론이 부재한 탓에 어떤 틀로도 쉽게 규정되지 않는다. 브랜드는 이것이 권력 구조의 진짜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고 협상할 수 있는 단순한 요구도 없을 때 권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구체적인 결과를 낳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결정들이 갑작스레 진전된다. 조사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되고 억눌려 있던 정보들이 공식 경로를 통해 공개된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브랜드는 이 단계를 역전의 시작이라고 표현한다. 외부에서 가해지던 압박이 내부의 재정의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이전에 드러난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3명의 공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이다. 그들은 기자회견도 미리 준비된 성명도 없이 바로 그 산 위 모임에 조용히 나타난다. 눈에 띄게 흔들린 모습으로 그들은 연설하지 않는다. 변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한 뒤 자리를 떠난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퍼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껏 지배적이었던 완전한 부인이라는 패턴을 처음으로 깬 행위였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행위를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본다. 그것은 위기를 끝내지는 않지만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노출과 충돌의 국면은 복원의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국가는 무언가 다른 것이 시작되었음을 느낀다. 외부 강대국의 계산에도 기존 정치 전략에도 없던 흐름이 출현한 것이다. 위기의 축이 이동한다. 이 새로운 국면은 곧 외부의 변화로 이어진다. 브랜드는 내부의 이 조용한 운동이 견고해진 직후 한국 외부에서 이루어졌던 결정들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기존의 전략적 합의들이 일시 중단되고 국제 협상들은 전혀 다른 조건 아래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과거에 압박을 가하던 국가들은 관망의 자세로 전환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이 더 이상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동아시아의 위험 계산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이 시기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분석가들마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수년간 대중의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한국 내부 개발 기술 시스템이 전략적 파트너들과 일부 당국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그것은 무력 과시도 아니고 위기에 대한 계산된 대응도 아니다. 브랜드는 이 공개가 원래 계획된 시점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등장은 결정적이었다. 한국이 외부의 지도나 성급한 양보 없이도 독자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 반향은 즉각적이다. 국제 보고서들은 한국을 더 이상 불안정의 진원지로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억제력의 요소로 전환하여 평가하기 시작한다. 담론은 바뀐다. 한국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지역 속에서 균형을 잡는 핵심 축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브랜드는 이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출 속에서도 내부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순간 외부의 압박은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시금 자연현상이 주목을 받는다. 이 기술이 공개된 바로 그 시점에 드물게 발생하는 행성 정렬이 일어난다. 천문학자들은 그 시기적 일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언론들은 소극적으로 이를 언급한다. 브랜든에게 있어 이런 동시성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다. 그는 이런 정렬이 인간의 결정이 더 큰 주기와 조화를 이룰 때 항상 등장한다고 말한다. 원인이라기보다는 변화가 완료되었다는 시간적 각인이다. 국내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깊어진다. 한때 조각났던 신뢰는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열광은 없다. 대신 진중함이 있다. 국민은 위험한 시기를 통과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여전히 마주해야 할 대가가 남아있음을 안다. 하지만
통제 불능 상태라는 감각은 사라지고 방향을 다시 잡았다는 자각이 자리를 잡는다. 브랜드는 이 시점을 한국이 더 이상 위기를 버텨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존재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표현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카리스마형 인물도 순간적 분위기에 떠오른 목소리도 아니다. 기술적 배경이 있고 과장되지 않으며 말투는 직설적인 인물들이 조용히 공적 영역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들은 극단적인 단절도 과거로의 회귀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정, 한계,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집단적 피로감은 실용주의의 공간을 열고 단순한 해결책을 거부한다. 국외에서도 그 영향력은 확장된다.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을 조정하고 기존 동맹을 재평가하며 장기 계획을 다시 들여다본다. 브랜드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한국은 스스로 주도권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보여준 안정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중심적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주기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결정을 미뤄온 시간이 쌓이고 진실을 외면한 선택들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방치될 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편의와 진실 사이에서 결정을 강요받게 되는 시점에 출현한다. 한국은 바로 그 선택 앞에 놓였다. 외부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여러 힘의 수렴 때문이었다. 하늘은 시간을 알렸고 땅은 사실로 응답했다. 그 결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이 결론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이 모든 것이 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이루어진 성과는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며 책임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사소한 일탈조차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단계로 진입한다. 왜냐하면 집단적 충격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랜드는 이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집단적 성숙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그는 진짜 시험은 절정 이후에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관심이 줄어들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다시 떠오를 때, 바로 그때 국가적 자각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상처 없이 지나오지는 못했지만 깨어난 상태로 도달했다. 그리고 예언의 전통 속에서 깨어난 나라는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적어도 저항 없이는. 세계 정세 또한 그에 따라 조정된다. 그동안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국가들은 물러나고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더 단호하게 협상에 임한다. 그것은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를 다시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의 축으로 재배치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는 이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었다. 이 시기의 마무리는 공개적인 축하나 거창한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더 신중해진 결정들, 덜 과장된 연설들, 보다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속에서 조용히 나타난다. 한국은 압박 속에서 배운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이미지보다 일관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은 고통스러운 교훈이며 그렇기에 더욱 깊은 변화를 남긴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드문 장면을 목격한 듯한 인상이 남는다. 위기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재구성으로 나아간 과정,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신호들이 마침내 응답을 요구한 순간, 브랜드는 말한다. 이런 통과는 한 세대를 새롭게 정의한다. 이 시기를 살아낸 사람은 더 이상 권력, 정치, 동맹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음이 줄어든 후에 내려지는 선택들 속에서 계속된다. 국가가 자기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지, 편의를 위해 가려졌던 공간에 끝까지 빛을 남겨두려는 의지 속에서 이어진다. 드러난 진실은 다시 감출 수 없다. 감추려 한다면 그 대가는 더욱 클 것이다. 만약 이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성찰, 불편함 혹은 명확함을 일으켰다면 지금의 한국에 대한 당신의 시선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오늘날의 신호를 함께 바라보는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이해는 더 깊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이런 예언은 살아남는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침묵은 어떤 예언보다도 더 위험하다.
헤드라인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공식 담론이 공허한 약속을 반복하는 동안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 신앙, 의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패턴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동아시아는 더 이상 제도적 분장이나 안심시키는 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맹목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때쯤이면 대개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갸 아난드라는 이름이 다시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자로 등장하지도 않고 호감을 얻기 위한 신비적 인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는 정부와 분석가들,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 불편하게 만들 만큼의 냉정함으로 순환을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최근 해석은 정치 체제, 경제 모델, 종교적 구조, 어느 것도 봐주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목적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하나의 모델이 전반적으로 마모되었음을 드러낸다. 그 안에 담긴 비판은 분명하다. 세계는 깊은 위기를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측된 순환에 따르면 정상은 이미 끝났다. 이제 다가오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 구조적 차원의 재정렬을 요구한다. 아비갸는 가장 분명한 신호들이 바로 통제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자신을 보존하려 할수록 내부의 붕괴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이념적 필터 없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는 자발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앙지로 떠오른다. 장기간의 분단, 지속적인 외부 압력, 수십 년간의 조용한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회를 지닌 영토다. 가장 흔한 오류는 이 긴장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되어 왔을 뿐이다. 이제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그 축적된 긴장이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권력 정체성 목적이 조직되는 방식 자체의 깊은 변화다. 이런 유형의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야 사실로 나타난다. 이 메시지가 불편한 이유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 외세, 세계적 위기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으로 무시되어 온 참여의 수준이 존재한다. 아비갸는 사회가 도덕적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린 구조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임할 때 붕괴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붕괴는 반드시 폭발적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심리적일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면서도 관성에 의해 계속 복종할 때 그 시스템은 이미 내부적으로 죽어 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통치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통치받는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지금 열리는 시기는 오래된 모순들을 드러낸다. 의미 없는 번영, 신뢰 없는 안전, 방향 없는 성장. 이러한 역설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제시된 순환은 불균형이 일정 한계를 넘을 때마다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역사는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된다. 2026년부터 그 이후로 열리는 시기는 동아시아 권력의 중심을 타격하는 연쇄적 사건들로 특징 지어진다. 보고서들은 서로 모순되기 시작하고 결정은 며칠 만에 번복되며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던 인물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잃는다. 제도적 환경은 가시적인 불안정 상태로 들어간다. 조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경제는 급격한 변동으로 반응한다. 전략적 부문들은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운영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재정비를 허용하지 않는 연속적인 사실들 앞에서 통제감은 무너진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지도력의 붕괴와 구조의 강제적 재검토와 연관되어 온 희귀한 행성 정렬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점은 전략적, 정치적, 상징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에 맞춰진다. 이 지역은 내부적 마모에 직면하는 동시에 확대된 외부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조합은 성급한 결정, 계산 착오, 권력 영역 간의 조정 상실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5개의 영역이 거의 동시에 기능적 붕괴에 들어간다. 정치 권력은 정당성의 위기와 노출된 내부 분쟁에 직면한다. 경제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겪으며 이는 생활비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유출과 교차 정보 앞에서 단일한 서사를 유지할 능력을 잃는다. 사법체계는 갈등의 격화 앞에서 느리고 분절된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된 종교 권위는 분열되며 지도자들이 물러나거나 공개적으로 도전받는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축적되며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대중은 점점 더 불신으로 반응한다. 중앙 지도부 없는 시위가 등장한다. 국지적 파업이 확산된다.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힘을 얻는다. 집단적 행동 양식이 바뀐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약속을 피하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은 진로를 제고한다. 가족들은 계획을 조정한다. 일상은 불안정을 상시적인 것으로 흡수한다. 공적 담론은 더욱 공격적이고 양극화된다. 정서적 피로는 확대된다. 동시에 외국의 이해관계들이 이 지역에서의 행동을 강화한다. 외교적 압박이 증가한다. 협정들이 재검토된다. 동맹은 긴장을 겪는다. 경제적, 정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국경을 초월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전략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진다. 내부 결정들은 즉각적인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갖게 된다. 어떤 움직임이든 반응을 불러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상의 오류들이 누적된다. 프로젝트들은 중단된다. 개혁은 발표되었다가 철회된다.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가 눈에 띄게 된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는 하락한다. 여론조사는 증가하는 불신을 보여준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공식 소통은 영향력을 잃는다. 사회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한편 제도권 바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역 단위의 상호 지원 그룹들이 조직된다. 비공식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대면 모임이 늘어난다. 집중력, 규율, 자기 통제의 실천이 확산된다. 중앙 집중은 없다. 이 움직임은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다. 담론은 이념적 성격을 벗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아직 가능한 곳에서 안정을 찾는다. 이 시기는 또한 강한 상징적 사건들을 기록한다. 공인들의 몰락, 전략적 요직에서의 급격한 교체, 전체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예기치 않은 발표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은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일상이 된다. 예측 가능성은 사라진다. 적응은 일상의 필요가 된다. 누적된 긴장은 구조들이 동시에 대응하려다 동시에 실패하는 순간 한계를 돌파한다. 해가 지나가면서 불안정에 대한 감각은 더 이상 사회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비상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명령과 조치들은 며칠 만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특별위원회들이 급히 구성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각 시도는 지휘 체계가 결속력을 잃었다는 대중적 인식을 가속화한다. 권위라는 개념은 모두의 눈앞에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개의 핵심 기둥이 붕괴된다. 정치 권력은 공개적인 권력 다툼, 예기치 않은 사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폭로들로 인해 내부적 붕괴를 겪는다. 경제 시스템은 급격한 하락, 투자 동결, 고용과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위기 국면에 들어간다. 언론은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유출 정보들 앞에서 서사의 통제력을 상실한다. 사법부는 상충되는 판결과 전례 없는 공개적 문제 제기로 분열된다. 제도화된 종교 영역은 지도자들이 직을 떠나거나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조각난다. 이 사건들의 연쇄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 국가는 지속적인 충격 상태에 들어간다. 일상은 계속되지만 다음 날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다. 집단적 정서는 분노와 피로 사이를 오간다. 예상치 못한 날짜의 거리들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 명확한 소집 없이 군중이 형성된다. 하나의 얼굴, 하나의 지도자는 없다. 공통된 것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감각이다. 대중은 더 이상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은 시위의 어조와 오래된 상징들이 힘을 잃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당국의 대응은 강경해지려 한다. 통제 조치들이 제한된다. 연설은 공포와 안정에 호소한다. 그러나 효과는 정반대다. 대중의 지지는 더 떨어진다.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통제력의 한계가 드러난다. 한때 감시를 떠받치던 기술은 오히려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기록, 음성, 문서들이 여과 없이 유통된다.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된다. 심리적 충격은 깊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유지되지 않는 구조들을 수년간 떠받치며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 산악지대와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지역들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시위가 아니라 조용한 만남의 형태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외부의 붕괴 속에서 정신을 재정렬하기 위해서다. 이 실천은 빠르게 확산된다. 허가도 공식 지도자도 필요 없다. 대규모의 물리적 존재 자체가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분위기가 바뀐다. 집단의 초점은 직접적인 대립에서 내부의 규율로 이동한다. 이 만남들은 전국적 규모로 확장된다. 수천 명이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이 퍼진다. 구호도 없다. 정당의 깃발도 없다.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이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적 구조들의 깊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공격할 담론이 없다. 체포할 지도자가 없다. 조작할 단일한 의제도 없다. 이 현상은 익숙한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한다. 사회는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된다. 그 시점부터 한동안 공적 무대에서 물러나 있었던 3명의 핵심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 한 전직 정치 지도자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돌아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기존 관행과의 단절을 제안한다. 한 경제 거물은 대규모 자원 재분배와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한 영적 지도자는 직함을 거부하고 개인적 책임을 촉구하며 다시 나타난다. 이들의 귀환은 즉각적인 환영을 받지는 않는다. 조심스러운 시선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화의 축을 바꾸어 놓는다. 구조적 붕괴와 집단적 재조직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힘의 장이 형성된다. 서사는 더 이상 제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대중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다. 공포는 점차 자리를 잃고 규율이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충동적 소비를 줄인다. 지역적 관계가 강화된다. 작은 공동체들이 더 활발해진다. 국가는 깊은 전환기에 들어선다.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출발점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다.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전환을 의미한다. 무너진 것은 이전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두 상태 사이의 간극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강력하다. 이 구간에서의 집단적 결정들이 향후 수십 년을 형성한다. 이 정점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를 넘어 한반도 내부의 분할 자체와 관련된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전 전환의 효과는 핵심 구조의 붕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의 감정적 행동 양식에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 북과 남은 예상치 못한 내부적 역전의 움직임에 들어간다. 북쪽에서는 오랫동안 경직과 고립으로 특징 지어졌던 지역들이 인간적 개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작은 공동체 모임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대화들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단순한 공간에 다시 모여 이야기, 기억, 상실을 나눈다.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라 절제된 안도감에 가깝다. 무겁게 눌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동시에 남쪽에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상황이 변화한다. 한때 활기차던 도시들은 정서적 위축 상태에 들어간다. 번영은 더 이상 열정을 낳지 않고 불편함을 유발한다. 젊은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은 모습을 보인다. 성공한 전문가들조차 자신의 길을 의문시한다. 빠른 속도는 의미를 잃는다. 과도한 자극은 깊은 피로로 전환된다. 화려한 쇼윈도의 빛은 내면의 공허함과 대비된다. 사회는 효율성에서는 크게 전진했지만 방향성에서는 거의 나아가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역전은 집단적 심리 충격을 만들어낸다. 오래된 서사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 냉랭함의 상징이었던 북쪽은 감정적 온기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경제적 활력의 상징이었던 남쪽은 강제된 내면 성찰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변화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체감된다. 대화의 어조 변화, 사회적 행동의 변화, 충동적 소비의 감소, 침묵과 내적 수렴의 실천 증가로 나타난다. 한반도 전체가 내부 조정 상태에 들어간다. 이 전환은 긴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움직임을 약함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빠르게 등장한다. 분석가들은 예측에 실패한다. 제도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채 무력함을 드러낸다. 집단적 행동은 기존의 지표들을 벗어난다. 오래된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 드러나는 것은 감정적 균형화 과정이다.
북쪽은 인간적 감수성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남쪽은 내부의 한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 균형은 강요되지 않는다. 극단의 포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시기 동안 집중, 정신적 규율, 자기 통제의 실천이 이례적인 속도로 확산된다.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로서다. 사람들은 외부의 불안정을 통과하기 위해 내부의 안정을 찾는다. 참여는 신념에 달려있지 않다. 결과에 달려있다. 실천하는 이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낀다. 그 효과는 축적된다. 작은 그룹들이 연결된다. 공동체들이 재조직된다. 초점은 직접적인 대립에서 내부의 일관성으로 이동한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사회적 장을 깊이 변화시킨다. 어떤 지점에서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다른 지점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회피되던 진실들이 말해지기 시작한다. 개인적 관계들이 재검토된다. 취약한 유대는 끊어지고 진짜 유대는 강화된다. 한반도는 분리와 접근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은 무너지고 실질적인 기반을 가진 것은 남는다. 내부 변화가 감지되자 외부의 압박은 더욱 커진다. 외국의 이해관계들은 이 전환기를 이용하기 위해 행동을 강화한다. 도발적인 서사들이 유통된다. 감정적 분열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 목적은 단순하다. 균형의 과정이 진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들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된다. 대중은 조작의 패턴을 더 쉽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집단적 분별력이 성장한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점차 공고해진다. 이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감정의 흐름이 역사적 분단선을 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정치적 합의의 형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서다. 북의 이야기들이 남으로 전해지기 시작한다. 남의 이야기들이 북에 닿는다. 공식 협상보다 인간적 관심이 먼저 움직인다. 일부 영역에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리를 잡는다.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강도는 약해진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벽에 작은 균열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된 균형이 공고해질지 아니면 중단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부 변화는 즉각적으로 반도밖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점부터 외부 세력들은 더욱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의 동시에 이상한 금융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자본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유입되고 빠져나간다. 통화는 압박을 받는다. 전략적 부문들은 계획된 불안정에 직면한다. 목적은 장기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를 다시 두려움과 의존 상태로 밀어넣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이 새로운 전장이 된다.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 프로젝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동결된다. 공급망에는 국지적인 중단이 발생한다. 그 영향은 빠르게 일상에 도달한다. 가격은 요동친다. 일자리는 위협받는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신뢰는 감소한다. 이 충격에는 명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 공식적인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대중은 무언가가 외부에서 내부로 강요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불편함은 커지지만 이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깨어있다. 이 최대 압박의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한다. 기존의 틀 밖에 있는 사람이다. 중앙 정치 권력의 이력도 없다. 거대한 경제 구조와의 뚜렷한 연결도 없다. 공적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태도는 단단하다. 그의 등장은 즉각적인 대중적 환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 나타난다. 누구도 더 이상 일관된 대응을 조직할 수 없는 순간에 그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첫 번째 행동들은 실용적이다. 핵심 부문을 안정시키고 파괴적인 흐름을 차단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재정렬한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는 붕괴의 속도를 바꾼다. 단순한 조치들이 빠른 효과를 낸다. 막혀있던 곳으로 자원이 다시 순환한다. 소통은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변한다. 대중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맹목적인 열광이 아니라 긴장의 완화다. 신뢰는 소량씩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의 발언은 미래의 위대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기능 회복에 집중한다. 그것만으로도 집단적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인물의 행보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압박은 커지고 간접적 공격은 강화된다.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최근의 학습은 심리적 저항력을 만들어냈다.
공포를 조장하는 서사는 힘을 잃는다. 관심은 소음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결정적이다. 조작의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동시에 집단적 규율의 내부 움직임은 더욱 깊어진다. 자기 통제, 정신적 명료함, 지역 협력에 대한 집중은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는 더 작은 단위의 층위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진다. 글로벌 구조에 대한 의존은 줄어든다. 이 조정은 도전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 사회는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붕괴하지 않고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 기능적 리더십과 집단적 성숙의 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안락한 안정이 아니다. 의식적인 안정이다. 대중은 시기가 여전히 섬세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무력감은 사라진다. 책임은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전환점이다. 이 단계는 더 큰 무언가도 드러낸다. 경제 위기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정렬 시험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다음 순환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극단적 권위주의나 무질서한 혼란에 의존하지 않고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태도는 국제적 주목을 끈다. 외부의 시선이 바뀐다. 지역적 역할이 변화한다. 예언의 다음 단계는 관찰 가능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2026년부터 그 이후의 시기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일련의 불안정으로 특징 지어지며 한반도가 압박의 중심에 놓인다. 정치적 결정들은 가속된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전략적 프로젝트들은 중단된다. 발표된 개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지도부는 공개적인 갈등에 빠진다. 국가는 내부 조정력을 상실하고 연속적인 위기 앞에서 통치 가능성은 취약해진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구간을 현재 주기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 중 하나로 지목하며 행성 정렬이 제도적 소진과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그 영향은 먼저 정치적 지휘부에서 드러난다. 스캔들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다. 고위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직을 떠난다. 내부 분쟁이 공개된다. 권력의 중심은 국가를 이끄는 대신 사건에 반응하는 방어적 모드로 전환된다. 경제에서도 거의 동시에 신호가 나타난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 투자 중단, 기업 신뢰 하락. 이전에는 안정적이던 부문들이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생활비가 상승한다. 금융 불안이 빠르게 대중에게 확산된다. 공식 담론은 안정을 시도하지만 일상의 지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언론은 신뢰의 붕괴에 들어간다. 공식 발표보다 정보 유출이 먼저 퍼진다. 공식 입장은 몇 시간 만에 반박된다. 독립 플랫폼들이 힘을 얻는다. 대중은 연출된 듯한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경쟁의 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주의력이 된다. 정보 과잉은 혼란을 낳는다. 정보 환경은 혼돈 상태로 변한다. 사법 시스템은 사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상반된 판결이 등장한다. 절차는 적체된다. 민감한 사건들은 명확한 결론 없이 남는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 일부 대중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사회적 긴장은 높아진다. 국지적 충돌이 늘어난다. 제도화된 종교 영역에서는 오래된 균열이 더욱 깊어진다.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공동체는 분열된다. 도덕적 권위는 힘을 잃는다. 전통적 실천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다. 다른 이들은 병행적인 길을 찾는다. 영적 영역은 공개적인 재구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 5개의 축은 짧은 시간 안에 무질서해진다. 집단적 심리 충격은 즉각적이다. 중앙 지휘 없이 시위가 발생한다. 전략적 부문에서 파업이 나타난다.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거리로 확산된다. 어조가 바뀐다. 요구는 더 이상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국가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제도적 대응은 강경해지려 한다. 새로운 규칙들이 제한된다. 통제 조치들이 발표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중의 참여는 감소한다.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진다. 담론은 힘을 잃는다. 억제 시도가 거듭될수록 권위는 약화된다. 동시에 외부 압박은 강화된다. 국제협정이 재검토된다. 외교적 요구가 증가한다. 의심스러운 금융 움직임이 더 자주 발생한다. 한국은 세계적 분쟁 속에서 전략적 말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모든 내부 결정은
외부 반응을 불러온다. 운신의 폭은 줄어든다. 일상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장기 계획은 연기된다. 젊은이들은 진로와 미래를 다시 고민한다. 가정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소비는 감소한다. 신중함이 지배한다. 집단적 정서는 불안정해진다.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한다. 피로가 확산된다. 한편 공식 구조 밖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역 기반의 상호 지원 네트워크, 공동체 모임, 규율자기, 통제 실질적 조직에 집중하는 그룹들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일한 지도자 없이 성장한다. 초점은 생존, 명료함, 협력에 맞춰진다. 이념은 뒤로 밀리고 기능성이 우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잦아들고 국가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이미 통과했음을 인식하는 순간 새로운 주기가 그려지기 시작한다. 무너진 구조들은 단순히 공백만 남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공간을 연다. 집단적 공포는 약해지고 대신 깨어있는 경계 상태가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다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마비된 채 머물지도 않는다. 새로운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더 주의 깊고 더 선택적이며 덜 반응적인 태도다. 이 충격은 이전에 무시되던 한계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그 인물은 절대적인 중심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적절한 순간에 완수되고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이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곧 새로운 단계에는 영구적인 구원자가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리더십은 분산된다. 지역 공동체들이 실제적인 책임을 떠안는다. 실질적인 결정들은 사회의 더 작은 층 위로 퍼져나간다.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볼거리는 줄고 실행은 늘어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비게 아난드의 해석이 지닌 영향력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고립된 예언이 아니라 이제 가시화된 하나의 순환에 대한 묘사로 받아들여진다. 추상적으로 보이던 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시간은 더 이상 연속적인 선으로 인식되지 않고 서로 다른 단계들로 체감된다. 사회는 자신들이 역사적 문턱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경제는 보다 신중한 기반 위에서 재정비되기 시작한다. 성장은 절대적 목표가 아니게 된다. 안정성이 가치를 얻는다.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외부 흐름에 대한 의존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기반의 시도들이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커진다. 국가는 불안정한 글로벌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관계들이 더 엄격한 필터를 거친다. 피상적인 연결은 해체된다. 실제적인 파트너십은 공고해진다. 최근의 경험은 신뢰가 희소한 자원임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통의 목적이 있는 곳에서는 협력을 강화한다. 공존의 어조가 바뀐다. 직접적인 충돌은 줄고 전략적인 관찰이 늘어난다. 영적 영역 역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제도는 중심성을 잃는다. 탐구는 더 개인적이고 규율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위기 동안 등장했던 실천들은 지속된다. 침묵, 집중, 자기 통제는 더 이상 비상 대응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획일성은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공통점은 과도함과 공허한 약속에 대한 거부다. 최근의 학습은 실질적 기반 없는 거창한 담론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언의 가장 민감한 요소가 등장한다. 반도의 극남부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 탄생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기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 나이에 비해 이례적인 행동, 고정된 시선, 긴 침묵,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반응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극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아이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 존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서 명료함의 감각을 느낀다고 전한다. 갈등이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환경이 스스로 조정된다. 중요성은 말이나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지 않고 조용한 영향력에 있다. 그녀는 수년 전 시작된 순환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새로운 세대는 단절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그들은 쉬운 약속이나 거창한 담론을 물려받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물려받는다. 최근의 붕괴에 대한 기억은 기준점이 된다. 이는 기대를 바꾼다. 젊은이들은 단순한 지위가 아닌 실제적인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 성공은 더 이상 가시성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안정성, 감정 조절 능력, 적응력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강요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본보기를 통해 스며든다. 예언에 언급된 이 아이의 역할은 여전히 가시적인 중심 밖에 머문다. 그녀는 상징도, 칭호도, 공적 노출도 없이 성장한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조용한 보호다. 역사적 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출을 피한다. 숭배도 없고 선언도 없으며 과정을 앞당기려는 시도도 없다. 집단적 학습은 과도한 주목이 아직 형성 중인 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지금의 주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반도의 여러 지점에서 작은 신호들이 계속 나타난다.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공동체들, 외부 위기에도 견디는 프로젝트들, 더 균형 잡힌 제도적 관계들이다. 정치는 상시적인 대립의 어조를 잃는다. 공적 토론은 더 실용적으로 변한다. 여전히 갈등은 있고 여전히 경쟁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사회 전체의 풍경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긴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붕괴로 치닫지 않는다.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은 다른 시선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 이념적 모델로서가 아니라 깊은 전환을 겪고도 완전히 분열되지 않고 살아남은 영토로서다. 이러한 위치는 영향력을 바꾼다. 강요하는 대신 신중함을 불러일으키고 경쟁하는 대신 관찰한다. 새로운 역할은 팽창적이지 않다. 안정화하는 역할이다. 이는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고 외부 취약성을 줄인다. 이 순환에 연결된 메시지는 위기가 없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가리킨다. 방향을 잃지 않고 위기를 통과하는 능력이다. 이 학습은 집단적 자산이 된다. 국가는 불균형의 초기 신호를 인식하는 감각을 기른다. 이는 극단을 피하게 한다. 미래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이전에는 경직되어 있던 곳에 운신의 여지를 만든다. 아이의 탄생은 수년 전 시작된 흐름에 상징적 마침표를 찍는다. 극적인 절정이 아니라 조용한 씨앗으로서다. 그녀는 조정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구원할 부담을 지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계를 기억하게 한다. 균형을 기억하게 한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이는 구조라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현실과 정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이상기는 담론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난다. 이 순환은 하나의 본질적 변화로 마무리된다. 사회는 외부의 해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내부의 책임을 떠안기 시작한다. 최근의 시간은 과도한 위임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었다. 미래는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일상의 모든 선택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된다. 집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고립된 결정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들이 축적되며 형성된다.